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박물관 수요 강좌 오늘 강의를 담당한 전남대학교 사학과의 이성원입니다. 서울대 박물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평안의 도시 장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대 박물관 쪽에서 제가 한 2, 3개월 전에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학기에 서울대 수요 강좌, 박물관 수요 강좌의 전체 주제가 유라시아의 문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강좌가 진행이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좀 됐어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 자신이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 스스로 좀 고민이 되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문명이란 말을 쓸 때 특히 이번 학기의 주제가 유라시아 문명이라고 하면서도 저도 어제 이번 강좌 전체적인 그 목록과 구성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고대 중세의 초기 문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문명이라는 개념을 다룰 때 대체적으로 초기 문명을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좀 선진 문명들을 다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문명이라는 개념 안에 선진의 개념이 이미 전제된 것인가? 문명 안에 후진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또 중요한 것인지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이번 학기에 다루는 유라시아 문명의 주요 주제들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초기의 선진 문명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이 문명이란 개념과 더불어 우리는 문화라는 개념을 번역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에서는 이 문명과 문화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고 대체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관점도 있고 뭐 역사적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학에서 다루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고학에서 다루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진적인 초기 문화권들을 되게 문명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다뤘다면 그 문명, 선진 문명에서 좀 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조금 더 주변부에 있는 문화권에서는 이 문명 중심의 이런 담론에 대해서 조금 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인류학계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특히 독일 계통의 학계에서는 이 문화라는 개념, 즉 쿨투스라는 개념을 많이 제기하기도 했죠. 근데 그럴 때 문명은 문화에 상대적으로 다소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문화의 소산들을 중심으로 문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문화는 정신적이고 상당히 인간의 가치, 사상, 관념 뭐 이런 결과물들을 문화의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관점에 따라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사실은 문명과 문화 개념을 뭐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학계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명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역사 주체라는 말은 어떤 특정 시대의 어떤 공간의 그 역사 주체가 되겠죠. 그들이 이룬 문화의 총체상을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 문명일 수도 있고 중기, 후기 다 뭐 문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명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선 아마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대개 이 초기 문명들의 중요한 요소들에는 바로 도시가 있을 수 있고 뭐 문자, 청동기, 어떤 고대적인 정치의 구조, 되게 뭐 신정 정치라고도 많이 그러죠. 있으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세속적 군주이자 신의 대리자로서의 가장 최고의 샤먼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기 문명들이 되게 이런 특징들을 가져요. 이번 서울대 박물관 수요 강좌에는 중국의 황하유역의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아주 중요한 고대 문명들을 다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농경, 그런가 하면 또 교역. 이 농경의 경우는 대단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인구가 집적이 되고, 그리고 그 인구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도시도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성곽도 구성이 되고 그런 복잡한 사회를 결국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들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성곽이 있고 또 하나는 급수와 배수 시설들을 갖춰서 최소한의 위생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 이제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에서는 특히나 이 도시가 워낙 중요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성곽 도시를 폴리스 공동체라고 한다든가, 라틴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로마인들은 성곽 안에 있는 자신들의 문화를 키비스, 도시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키비타스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 키비스와 키비타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바로 문명의 개념이, 단어가 파생된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ivilization이라는 이 개념 자체 안에는 성곽 도시가 전제되어 있고 도시의 안과 바깥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정체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도시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성 바깥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웅얼, 이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바르바르, 뭐라고 웅얼웅얼대는 그 사람들, 그 바르바르하는 사람들, 그 바바리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비단 지중해 유역의 문명만이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곽을 둘러싸고 그 안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의 엄연한 공간에 분리를 두게 되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성 바깥을 뭐라 그래요? 성곽 바깥에 있는 그 공간을 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 바깥의 야에는 누가 살아요? 정말 이민족과 오랑캐들이 사는 땅이죠. 그들을 뭐 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적이라고도 하는, 뭐 사방에 그런 오랑캐들이 있다. 그들을 포괄해서 뭐 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 바깥의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야만이라고 이렇게 고대부터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이 개념 자체도 결국 성곽의 내부와 바깥, 즉 도시의 규모, 그 도시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문명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네, 오늘 우리 강의의 주제는 바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설명은 부연된 것이고, 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바로 부수적으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필요 조건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도시고, 그렇지 않은 단계는 뭐 취락, 촌락,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19세기 이후 서구 근대화 이후에 도시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서구 유럽인들도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887년경 이탈리아에서 세계 통계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 학자들이 도시를 과연 뭐라고 규정해야 될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우리는 도시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학자들이 의견이 나누게 되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학자들이 합의한 도시의 규모는 1평방킬로미터당 2,000명 이상의 인구이면 도시다라고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 100여 년도 더 됐습니다만은 19세기 후반의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약 17억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을 넘은 지 이미
조금만 있으면 10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70억, 80억 명이 넘는 현재에서 도시의 규모는 19세기 후반의 규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해 도시의 규모와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하물며 2000년, 3000년 전에 초기 시대, 초기 문명 시대에 과연 무엇이 도시인가? 그때 인구는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성곽을 둘러싸게 되고 기본적인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 바로 거기는 이제 어떤 지역보다도 문명이 집적되는 그런 도시다. 성곽, 그리고 그 공간에는 고대 초기 도시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그리고 신들을 위한 공간들을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해서 만들죠. 고대 그리스인들의 경우는 어디에 신의 공간을 주로 만들죠? 가장 신과 가깝고 그런 높은 곳에, 고대에 그거를 높다라는 곳을 이제 아크로라고 그러니까 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죠? 그리스 아테네의 주신인 아데나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곳이 아크로폴리스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신성한 공간이 있고, 또 공공의 장소가 있고, 또 세속적 장소가 있고, 그런 공간들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위생에 필요한 급수도 중요한데, 고대 로마인들이 이 급수 시설을 잘 만들었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배수 시설입니다. 오폐물들을 적절히 빠질 수 있도록, 수인성 전염병이 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배수 시설, 그게 도시에 가장 중요하고, 최소한의 환경, 위생을 갖출 수 있는 친환경적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급수와 배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명은 도시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인류의 고대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어떤 도시들이 교차하면서 발전하고 등장하고 사멸하고 흥망성쇠를 반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4대 문명권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보다도 선진 문명에 진입했었던 북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이 있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가운데 있는 땅이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동아시아에 황하 유역에 황하 문명이 있었죠. 이번 서울대 박물관 수요 강좌는 제가 아마 3번째 강좌인 것 같은데 계속 황하 문명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미 상당히 황하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김병준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되고, 좀 더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4대 문명의 발상지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는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강의지만,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다면 서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서로 쌍방이 교감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막 답변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4대 문명권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북반구, 적도 위에 북반구 북위도에 대략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중위도 지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고 주기적인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계절이 일정한 곳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되게 그런 지역에서 선진 문명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은 고대인들은 계절의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변화가 주기성을 갖고, 그를 따라서 그들은 하늘을 관찰하고 천문 관측을 하게 되면서 인위적인 역법도 발전하고 천문학도 발전하고, 그 주기성에 맞추어 일정한 사이클에 맞춘
자신들의 절기의 문화도 발전시키게 되죠. 이런 문화 지역에서 되게 문명이 발전하더라. 네, 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큰 하천 유역에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거를 흔히 대하천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농경이 발달했다. 대개 이런 지역에 인구가 집적이 되면 광활한 농경지를 개척하고 안정적인 탄수화물을 구성하기 위해서 농경을 발전하게 되는 거죠. 대개 이들 지역에서 일찌감치 신석기 시대 때에 소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농경의 혁명이 되게 발전했던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또 이들 문명은 이미 금속 문명 단계에 진입해서 청동기 문명이고 그리고 선사 단계를 넘어 즉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역사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인류 문명과 함께했던 그러면 이런 4대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는 가장 문명의 총화였었던 그 도시, 다시 말해 도시는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문명의 제휴 요소가 가장 집적되어 있는 응결되어 있는 결정체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도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많겠죠. 그 가운데 바로 페르시아인들의 표현으로는 페르시아인들이 사는 곳, 아마 그들의 발음으로는 파르사라고 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리스인들은 파르사, 즉 페르시아인들의 도시, 그러니까 페르세폴리스라고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마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고대 가장 먼저 등장했었던 최초의 제국, 최초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국에 대한 무엇이 제국인지라는 것도 학자마다 다르니까 사실은 뭐 최초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제국을 구성했던 곳,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라시아 대륙에 등장했던 그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바로 페르세폴리스가 바로 그 초기의 도시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수많은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이 페르시아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그 부조의 릴리프들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의 위상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그 현재 남아있는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을 통해서 너무도 확연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한 10여 년 더 됐나요? 서울대 김병준 교수님이 이제 페르세폴리스 지역, 즉 이란 지역을 여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 고대사, 중국 고대사 전공자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야, 페르세폴리스 가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중국의 고대 그게 다 있더라. 중국보다 좀 더 앞선 시대에 훨씬 선진적이었던 문명의 요소들이 가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그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는 가장 전형적인 고대 문명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페르세폴리스는 이란의 외곽에 현재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도시는 이미 아닙니다.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 하나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는 기원전 5세기경 발칸반도에서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도시 국가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폴리스 공동체의 맹주 역할을 했었던 그 도시,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데나 여신을 모셨던 그 신전이 저 높이 있는 바로 저 파르테논 신전이 아크로폴리스에 지금도 웅장하게 버티고 있는 바로 그 도시, 바로 아테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의 공동체와 페르시아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마치 고대 동서 문명의 충돌과도 같은 그 페르시아 전쟁, 상당히 그에 대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테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훨씬 규모면에서는 작은 도시국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아테네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이고 지금도
수십만 명의 인구가 이 지역에 운집되어 있는, 여전히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의 문화가 여전히 꽃피우고 있는 2600여 년이 더 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양인들은, 서구 유럽은 그들의 문화의 기원, 그 오리진을 바로 그레코 로마의 전통에서 많이 찾는데, 그들은 이 그레코 로마의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의미 부여를 통해 18, 19세기 때 유럽 문명의 우월함을 바로 그리스 로마에서 찾았던, 소위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의 그 기원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그리스, 그 아테네라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테네, 정말 뭐 멋진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레코 로마의 전통이 계승돼서 다시 등장한 것은 바로 로마이고, 그리고 그 로마는 서구 문명의 그들이 유일무이하게 거의 완성했었던, 그리고 인류 역사상 어떤 제국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그야말로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로마 제국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콜로세움이라든가 또 포럼, 로마노 포럼이 그대로 지금 공공장소들이 시민들이 여전히 생활하고 거닐고 생활 곁에서 볼 수 있는, 판테온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로마. 로마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그리고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고 있는 그런 로마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도시야말로 가장 문명이 집적됐던 전형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고대에서 중세로, 바로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바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옮기게 되고,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되는, 바로 새로운 로마의 수도가 되는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도시는 나중에 투르크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 이후에 바로 이슬람 종교로 개종하게 되면서, 오늘날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왕제에서 했던 이런 원형 경기장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 모스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소피아, 아야 소피아 성당이 있는 그런 모스크가 그 랜드마크로 되어 있는 새로운, 바로 수많은 종교가 혼효되고 또 동양과 서양이 맞물리게 되는 동서문명의 접점이기도 하고, 고대와 중세가 만나게 되는 바로 오늘날의 이스탄불 같은 도시. 이스탄불 같은 도시야말로 동서고금이 응집되어 있는 그런 문명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도시를 죽기 전에 한번 간다면 이스탄불을 또 많이 꼽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중세, 바로 아랍인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했던 바로 이슬람 종교, 그 중심 도시의 메카도 있지만, 나중에 아랍 중심의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것은 이 아바스 왕조에 가서 번영을 누리게 되고, 이슬람 제국의 새로운 수도, 바로 바그다드가 되겠습니다. 흔히 원형 도시로 조성됐다라고 하는 이 바그다드는 중세 유라시아의 문명의 센터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중세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의 센터를 꼽으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있겠죠. 비잔틴 제국이 계속, 동로마 제국이 여전히 건재하니까. 또 알렉산드리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그다드,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크고 또 하나 있는다면 바로 당제국의 수도, 오늘의 주제 바로 장안이 이제 우리는 좀 이따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명은 영원히 번영하지 않고 새로운 그 후대 문명에 의해서 때로는 파괴되기도 하고 또는 사라지기도 하고 여전히 번영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1990년대 이라크가 미국과의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 바그다드가 무참히 파괴되는 그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바그다드는 인류 문명의 유산이기도 한데, 그 바그다드가 파괴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부분으로선 인류 문화의 한 유산이 파괴되고 손상되는 뭐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은, 문명은 때로는 그 후대의 역사 주체가 어떻게 유지하고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번영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역사서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날 바그다드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다시 발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많은 도시들이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탈리아 반도, 바로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바다의 면에 있고 해수면에서 굉장히 상당히 낮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다시 말해 바다 밖으로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고 동방무역의 거점에 아주 유리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류 문화의 유산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의 비영리단체인 유네스코에서, 교육과 문화의 기구이죠, 유네스코에서 국적과 민족과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의 문화유산, 그 헤리티지를 보호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선정하고 그것을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1000여 점이 넘는 수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기준 가운데 단 하나를 충족하는 요인이 있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 1번에서 6번까지의 요소가 있죠. 어떤 문화유산은 1번과 2번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번과 6번, 어떤 것은 4번과 5번의 조건을 충족해서, 다시 말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홈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전 세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문화유산이 6가지의 충족 요건 가운데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문화유산인지. 그러면 제가 하나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퀴즈 내는 게 트렌드 같은데요. 1000여 점이 넘는 전 세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하는 문화유산이 3개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유산이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하는 문화유산일까요? 물론 6가지를 다 충족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만 충족한다고 해서 덜 중요하고 그런 기준은 꼭 아닙니다. 하나만 충족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례적으로 유네스코가 선정 요건이었던 6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문화유산이 3개가 있어요. 바로 그 3개는, 하나는 이 3개의 문화유산이 모두 198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뚜낭 석굴사원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태산이에요. 여기 중국의 문화유산이 2개가 들어갔네요. 자, 마지막 하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한 또 하나의 마지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것이 바로 베니스라는 도시 전체가 모든 6가지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바로 근세 초유까지 동방무역의 거점이었던, 그래서 찬란한 번영을 구가했던 베네치아 공화국, 바로 베니스 도시 전체가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네, 어떠세요? 베니스 정말 매력적인 그런 도시이자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런 근세에 넘어들어가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도시를 중심으로 보는데 어떠세요?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세로, 그리고 근세에서 근대로, 바로 문명의 전환에 따라 도시가 이제 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문명의 축이 도시를 따라 전환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18, 19세기 때 근대 세계의 도시,
우리말한 근대적 도시의 총화이자 새로운 산업혁명 이후에 바로 산업화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된 근대 도시로서의 두 축을 이룬다면 네, 바로 대영 제국의 런던과 바로 프랑스의 파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유럽의 중심 도시고 근대 이후에 여전히 유럽의 맹주를 역할을 다투는 물론 오늘날 지금은 독일이 사실은 뭐 독일과 서독이 통일한 이후에 단연 유럽의 중심 국가로 이제 성장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프랑스와 영국이 유럽의 맹주 역할을 자부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사회의 문명의 축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유럽 본토에서 대서양을 넘어 그렇죠. 바로 이 신대륙의 도시,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의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유명한 1932년도 바로 이 도시, 바로 뉴욕의 마천루에 아마 이 1932년 어느 날 아마 록펠러 건물, 본사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11명의 노동자들이 그 저 높은 마천루에서 잠시 점심을 먹는 쉬는 틈에 도시락을 열어서 한가하게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 마천루 하늘 위에서 안전망도 아마 없어 보이는데 너무나도 한가하고 태평스럽게 도시락을 먹는 그 순간을 사진작가가 촬영을 했고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에 아마 이 사진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약 벌써 100여 년이 이제 다가게 되는 마천루의 점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이 유명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바야흐로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리고 그것은 20세기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미국과 그 미국의 성장을 상징하는 바로 허드슨 강변의 바로 저 뉴욕의 마천루에 고층 빌딩들이 조성되는 그야말로 현대 도시를 상징하는 거죠. 런던과 파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도시가 뉴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뉴욕은 미국의 성장, 미국의 자본주의,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 미국의 번영을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뉴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저 자유의 신상을 바라보고 찾아와서 꿈을 이루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서구 문명의 대변자 역할을 하다 보니 그 유명한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의 대상이 되고 결국 9.11 사태 때 뉴욕은 바로 미국이자 서구 문명의 그 대결 구도에서 대테러의 상징처럼 엄청난 9.11 테러의 그 희생이 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문명과 함께 도시의 전환, 도시의 축의 전환은 그 도시가 문명의 전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그런 여러 도시들을 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또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있는지를 바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문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그 도시들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서 성장을 했는가? 그중에 놀랍게도 그리고 놀랍다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명의 필수적인 것은 바로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들의 가장 생태 환경적인 필수 요소는 풍부한 수원이 있다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수원이 고갈되면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했던 문명도 일순간 사라지고 결국 그야말로 황폐화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초기 문명들의 특징들을 대하천 문명이냐? 아무래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담수의 수원은 큰 하천과 물이기 때문에 대하천 주변에 많은 문명들이 발전하죠. 그러나 그러면 대하천 주변에만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인류는 대단히 강인하고 극악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필요한 물을 찾아내서 그곳에도 비록 규모는 작을지언정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일구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의 마야 아즈텍, 중남미에 있었던 마야나 아즈텍 문명,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해발 2,000m 이상의 운남 고원 위에 있는 운남의 고대의 전문화. 이 전이라는 것은 이제 큰 호수를 말하는데 지금의 중국 문명과는 별도로 존재했던 중국 운남의 고산 문명. 이 문명들은 큰 하천을 끼고 있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 작은 하천들이 모이다가 비교적 큰 규모의 호수가 있거나 어떤 일정한 규모의 저수, 담수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의존하면서 비록 물이 풍부하진 않은 것 같아도 대단히 높은 고원, 고산 지역에 발전했던 문명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고산 지역의 문명인데 19세기 후반에 발견됐던 이 문명, 해발 2,500m에 존재했던 이런 도시가 과연 있었을까? 바로 잉카 문명의 도시였던 마추픽추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고산 지방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런 대하천 지역, 고산 지방이 아니라 그 해수면이 낮은 그런 저지대 지역의 문명과는 좀 다르죠. 이들은 강우량이 적어도 그 물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담수를 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급수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그 고유한 문명을 발전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례적인 문명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문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평균 강우량이 400mm 이하, 연평균 강우량이 400에서 500mm 이하면 사실 농경을 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이죠. 이런 사막과 일부의 오아시스에 의존했던 그런 문명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 중세,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 바로 고비 사막에서 발전했던 고대의 로란 왕국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누란이라고도 그러는데 현재 중국 발음으로는 로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란 왕국 같은 경우가 바로 건조 지역에서 고대 중세의 상당히 거대한 광대한 지역을 중계 교육의 거점을 확보하면서 발전했었던 그런 오아시스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요르단 지방에 실크로드의 중계 교육으로 근거해서 발전했던 또 하나의 문명이 있죠. 바로 어원 글자 그대로 돌이란 뜻이죠. 페트라라고 하는 돌의 도시입니다. 페트라, 이제 이 유대인들 발음으로는 뭐 베델이라고도 하고 베델, 베드로, 페트로, 영어로는 뭐 피터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방 뭐 돌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첫 번째 사진은 지금 고비 사막에 있는 로란 왕국의 주요 유적지죠. 한때 찬란했던 로란의 중심 도시 바로 그 유적지에 있는 불탑이 있었던 그런 유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수온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변에 있었던 롬노르 같은 호수들이 있었는데 20세기 전반부터 완전히 사막화 현상에서 수온이 고갈돼 버리면서 여기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돼 버린 거죠. 페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계교육에 이쯤에 있었던 이 돌의 도시, 삭막해 보이지만 이들은 아주 적은 강우량도 우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보호하고 관리해서 썼는데 현재는 그러한 담수마저도 말라버리면서 이 페트라는 글자 그대로 이제 돌의 도시로 사라져버린 문명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오에시스 시빌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척박하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합니다. 또 다른 문명이 있는데 바로 지중해 주변에 연안 지방에 발전하는 그런
해양성의 문명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뭐 사막, 고산지방, 바닷가 어떤 지역을 불문하고 사실은 문명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중해 주변 해양 도시들의 폴리스 공동체, 특히 지중해 내해의 교역에 의존하면서 살았던 그 문명, 소위 메디터레니언, 그러니까 지중해 문명이라고도 하고 좀 더 좁게 말하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라 그래서 에게해 문명이라고도 하는 그 지역이죠. 이제 그들이 남겨놓았던 한번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유럽의 내해라고 하는 지중해의 그 연해 지방의 항구와 도시를 중심으로 수많은 폴리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을 보면 해양성을 볼 수가 있죠. 정말 바다가 그들의 어떤 이데아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묘사하고 배를 묘사하고 그들의 선단이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 많은 모습들. 네, 이것은 미노아 문명의 크레타에 가면 미노아 문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미노안 프레스코라고 그러죠.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어부들의 모습, 또 항해하러 나가는 선단의 모습들. 이거 보면 이들은 바다가 그들의 소통의 길이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차단 역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근거도 바다에서 모든 것들을 충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동서고금의 문명에 교차했던 많은 것들도 보았고 또 다양한 기후와 조건에 따른 도시들의 발전들도 양상들도 봤는데 제 전공은 중국 고대사고 조금 이따 저는 그 가장 전형적인 대하천 문명 중국의 장안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과연 어떤 도시가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느냐. 사실 저는 고대사 전공이니까 고대의 도시들을 많이 보고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고 많은 시사를 받고 또 어떤 도시는 제가 연구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 가장 살아오면서 저에게 많은 기억을 주고 인상을 주고 또 심지어 감동을 주었던 문명은 사실 제 전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밖의 지역인데 그것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5000여 년 전이 되겠죠. 사실은 청동기 문명에도 막 들어가기 전 단계였던 바로 지중해의 에게해에 형성됐던 문명입니다. 아주 고대 문명이에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의 발칸반도의 남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 이렇게 환영, 즉 원형 형태의 섬들이 삥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을 바로 동그란 형태의 환영의 섬들이 모여 있다. 영어로는 그래서 circle, cycle. 그래서 이거를 키클라데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 지중해 유역의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수많은 섬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폴리스라고 하기에도 안 되는 작은 도시들이 이 섬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우리가 앞으로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수요 강좌는 큰 문명들을 많이 다뤄요. 그리고 거대한 문명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문명을 연구하고 사실 많은 점들을 시사하죠. 그러나 꼭 크고 거대하고 위대한 문명만 꼭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아도 때로는 역설적으로 위대했던 문명들이 있는데 바로 이 키클라데스의 그 약 4000년, 5000년 전 사람들이 이루어놨던 소박하고 작은 문명. 저는 예전에 그리스 아테네의 고고박물관을 가게 됐는데 그리스 아테네의 고고박물관에 가면 바로 이 초기 키클라데스 문명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저는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이 키클라데스의 중심 섬이 델로스라는 섬입니다.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 섬이 델로스죠. 델로스 동맹으로 유명한. 이들은 무엇을 남겨놨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키클라데스의 유명한 섬은 그리스어로는 이아 섬이 유명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흔히 산토리니라고 하는 섬이 너무 유명하고 정말 아름답죠. 아마 어느 순간 화산 폭발에 의해서 형성된 이 섬. 우리는 뭐 산토리니가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산토리니의 이 지역에
아크로틴이라고 하는 고대 키클라데스의 유적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로 이 키클라데스의 한때 번영했던 섬의 도시 국가의 면모는 바로 이 지역의 아크로티니 유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산토리니도 가시고 아크로티니를 한번 가보세요. 그들은 뭘 남겨놨는가? 한번 볼까요? 네, 그리스 아테네의 그리스 고고용 박물관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지 않은 그 문화적 충격을 가령 중국의 룽먼석굴에서 충격적인 그런 문화적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룽먼석굴의 모습을 보고 그에 못지않았던 것은 이 작은 피규어, 즉 이 조각상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이 4,000년, 5,000년 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저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본질을 통찰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여성을 표현한 것 같고 이 여성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후에 등장하는 또 나중 등장하는 수많은 비너스상의 원형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풍요나 다산을 기원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이것이 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소박한 한 인간의 모습, 그냥 현대의 미니멀리즘의 한 조각상을 그는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키클라데스의 조각상들은 현대 미술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많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키클라데스의 조각상, 그들은 소박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냥 그 인간의 에센스 자체만을 담아서 여기에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드는 조각상을 저는 다른 문명에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놨던 한 인간의 모습, 악기를 연주하고 심지어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있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의 한 구성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가족, 너무나도 편안한 이 가족의 모습에서 사실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느낌을 갖는데, 우리는 위대한 거대한 조각상들을 나중에 그리스에서 또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작은 문명이 만들어놨던 더 이상 뭐라고 논할 수 없는, 이것을 바로 Early Cycladic Sculpture라고 그러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에서 이미 연구도 되어 있고 많이 소개되어 있는 초기 키클라데스 문명의 조각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전공이 중국사라는 게 잠시 후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문명은 다양하고 규모를 떠나 시기를 떠나서 어떤 문명은 놀랍게도 다른 문명과 다르게 그 본질을 통찰했던 위대한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도시에 대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다음 이야기 바로 장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앞서 김병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고대 황하 유역의 초기 문명들, 아마 여러분들은 뭐 신석기 시대 선사 문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명의 재양상들, 다양한 모습들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스킵을 하고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줄이면서 중요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시아의 초기 도시들의 형성은 현재 중국의 전 대륙에 걸쳐서 많은 선사 유적들을 통해서 구석기, 신석기 안에서도 초기, 중기, 말기에 거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중국의 신석기의 중요 유적지는 황하 유역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중국의 섬서성 중심의 황하 중류 유역에 바로 앙소 지역에 발견됐던 유적이 대표적이고, 바로 거기에 반파 유적이 있죠. 이 앙소 반파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으로, 그 다음에 더 지층 아래로 더 파내려가게 되면서 신석기, 중기, 초기, 심지어 구석기까지의 여러 다양한 선사 유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황하의 상류, 하류에 걸쳐서까지, 심지어 장강의 중류와 상류와 하류에 걸쳐서까지 여러 하천 주변에 많은 중국의 신석기 문명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역시 큰 하천과 황하 유역에서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서안에, 즉 고대의 장안이었고 지금은 서안이라고 불리는 그 외곽에 나가면 앙소 반파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파 유적에 마치 우리 암사동 그 구석기 유적지에 가보면 보이는 것처럼 집단 거주지가 있고 이 움집 같은 약간 반지하 같은 형태의 그런 가옥 구조들을 볼 수 있고 그대로 박물관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런 앙소 반파나 앙소 강채 유적 같은 그런 유적지를 복원해서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살던 모습을 재현한다면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수업 때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주고 이 복원된 강채 유적이나 반파 유적을 보고 여러분이 고고학자 입장에서 이 유적의 문화적 상황이 어떤지 모든 요소를 한번 해석해서 설명해 보라고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1분을 주면 놀랍게도 연구자들이 분석해내는 상당 부분의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답을 해요. 저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주변에 황하의 지류가 흐릅니다. 큰 하천을 끼고 풍부한 수원이 필요하군요. 그러나 낮은 저지대는 아니고 하안 옆에 높은 언덕 너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가옥 구조를 만들고 생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강변 하천 너무 주변에 있으면 주기적인 범람 때 수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거주지는 하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구릉된 지역에 대개 조성됩니다. 자, 이 단계는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이들은 성곽을 둘러쌌을까요? 아직은 성곽을 인공적으로 지상 위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성곽을 조성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하 2, 3m 폭도 넓게 해자 같은 걸 구성함으로써 이 공간 바깥과 내부의 공간적 구획을 나눠서 최소한의 맹수라든가 주변의 다른 부족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공간적 구획을 하고 있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옥이 있고 대략 100에서 120 정도의 가구가 있는 거 보면 인구는 600에서 1000명 안쪽으로 되게 그 정도의 인구 분포다. 그리고 큰 가옥이 서너 개 있는 거 보면 몇 개의 시족이 모여있는 시족 공동체일 거다. 이거 학생들이 거의 다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연구자들 안 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황하유역에 우리는 고대 하나라 유적이라고 지금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리두 유적이나 얼리토우 그리고 왕성강 유적 등지에 가게 되면 이제 초기 국가, 이제 이것이 하나라라고 중국 사람들은 주장하는 그런 유적들이 있는데 뭐 아직 거기서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런 문명의 유적지들에선 도시 단계가 이제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 상나라 중기의 수도라고 추정되는 오늘날 하남성의 중심 도시 정저우, 정주죠. 그 정주, 지금도 하남성의 중심 도시가 정주고 이 정주에 고대 상나라의 수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엄연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정주 상성, 즉 정주성, 그것이 현재도 남아 있어요. 정방형 형태로 약간 북쪽은 끼우뚱합니다만은 둘레가 7km 정도가 되는 거대한 대형 도시가 현재 정주성에 남겨 있습니다. 대략 지금 보시는 고고 학부나 이런 데 학자들이 보고하는 정주 상성의 모습인데 약간 동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요게 또 고대 중국의 도시들의 약간 특징인데 이 북쪽으로 정확하진 않고 약간 기운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우측 상단이 조금은 이렇게 기울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정방형 형태를 하고 있는 정주 상성의 모습이고, 이 정주 상성은 지금도 우리 몽천 토성이나 뭐 이런 것처럼 성곽의 구조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정주시에 가보게 되면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에 지금 도로가 뻥 뚫려서 버스가 다니지만 이 버스가 뭘 관통하느냐? 바로 약 3,500년 전 더 이전에 4,000여 년 전에
상나라 때의 정주 상성을 아예 그냥 뚫어버리고 신의 도로가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엄연한 고대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대 중국인들은 이 도시를, 성곽으로 둘러싸고 있는 도시를 갑골문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성곽 규모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표현하죠? 고대 중국인들이 이걸 갑골문에 썼습니다. 이 글자를 쓴 것과 아닌 것에 구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바로 그것을 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곽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의, 자, 그러면 갑골문에 읍자를 한번 우리가 써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광역 행정 단위에 아직도 읍이라는 거 쓰죠? 시, 도, 군, 읍, 면, 리. 지금도 읍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정 단위로 쓰고 있어요. 이 읍의 기본적인 문자적인 상형 문자의 특징을 보면 뭐죠? 네모난 형태의 성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읍이라는 글자 자체가 성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이 읍자를 붓으로 쓰는 글자는 모두 뭐예요? 성곽과 관련된 도시를 나타내는 거죠. 읍, 비, 도시의 외부 변경 지역을 비라 그러죠. 교, 우리 교회 지방에 간다 할 때 교, 조금 큰 규모의 읍을 뭐라 그래요? 도라 그러죠. 그리고 큰 규모의 도가 더 커진 규모의 영토 국가. 원래 초기 글자에는 이 거대한 네모난 성곽이 따로 없었어요. 역자만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 군사공동체라는 이 역자에 나중에 거대한 사방에 네모난 것이 들어갔죠. 그게 뭐예요? 나라 국자가 되는 거죠. 이거 다 전부 다 읍을 확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진시 황제는 제국을 조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제국 변경에 성곽을 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대 농경 정주적인 중국의 문명은 끊임없는 성곽을 쌓고 축성의 DNA를 갖고 있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장성이 무슨 세계 몇 대 불가사의다 그러는데 불가사의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중국 문명의 DNA는 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 왔듯 드디어 제국이 등장하자 제국 변경에 성곽을 쌓는 거죠. 그러나 제국은 광대하니까 이번에 쌓는 성곽은 수천 킬로의 성곽을 쌓고 그거를 명령하고 그것을 주도한 강력한 권력이 등장한 거죠. 그게 바로 황제와 제국과 그리고 제국 변경의 장성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읍의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도 고대 상나라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장 중앙의 중심 도시 읍, 그걸 상읍이라고도 그러고 1920년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상나라의 바로 후기 수도 궁성이 남아있는 그 읍이 발견됐죠. 그게 바로 은허유적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이 은허유적에서 대량의 청동기가 발견되고 그리고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에 새긴 글자를 씀으로써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 바로 갑골문이 발견됨으로써 이 문명은 청동기 문명에 진입했고 도시국가이고 문자 단계를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문명. 그래서 세계 학계에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이자 축이다. 그리고 이 문명이 발원했던 것은 풍부한 주변에 수원이 있는데 황하의 지류인 헌하 주변에 이 은허유적이 조성되어서 포괄적으로 이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대 중국의 이 황하유역, 이 지역은 큰 대하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명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고대 신석기 시대의 황하유역, 상류, 중류, 하류, 장강유역, 심지어 한반도의 고대 문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하 주변에 홍산 문화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했던 것이 신석기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때 이것을 비유하면 문명은 일종의 장도에 오르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렇게 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할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문명들이 막 출발을 해요. 다 수준도 그만하고 다 뭐 신석기, 구석기에서 신석기 진입하면서 석기 단계의 토기를 사용하고 뭐 비슷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우열을 가리기 없게 막 출발을 해요. 그러나 5km, 10km를 넘어가게 되면서 선두 그룹, 중간 그룹 또는 후발 그룹 그리고 반환점을 돌기 시작하면서 단 몇 명의 선두가 치고 나가게 되면서 아주 일부 극소수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결국 도태되고 낙오하는 문명도 있게 됩니다. 일종의 로스트 시빌리제이션도 수없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선두그룹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초기 문명의 가장 선두그룹에 들어가는 4대 문명의 발상지고 그들은 어떤 요인으로 선두그룹에 가게 됐던 걸까요? 그게 뭐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큰 하천 주변에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이들이 청동기 문명에 진입할 수도 있는 거죠. 학자들을 비롯해서 저도 고대사 전공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청동기나 문자 같은 요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 지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성곽 도시들이 거대한 규모의 도시들이 이제 형성되고 제도가 발전하는 거죠. 일종의 도시는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선두 그룹이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수반되는 어떤 충분 조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신석기 시대의 동시다발적인 문명 가운데 결국은 왜 황하유역에 황하중유역에서 초기 국가가 등장했을까? 아까 말했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결국 황하벨트에서 초기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자연적 조건, 또 문명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러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 바로 그 점에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고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우리가 앙소 반파 유적을 비롯해서 고대의 바로 이 장안과 그 장안의 프로토타입이 해당되는 고대 주나라의 수도 호경, 그리고 진제국의 수도 함양, 한제국의 수도 장안, 당나라의 수도 또 장안, 이 역대 심지어 중국 역대 12개 왕조의 수도를 했었던 그 동일한 지역, 바로 여기가 중국의 관중 평야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지리적인 입지 조건을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인구가 집적하면서 바로 전형적인 고대 중세 유라시아의 문명의 센터 역할을 하는 장안이 결국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중이 어디기에? 이제 문헌상에는 이 관중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부사색지국이다. 이 관중지역을 하늘이 부여한, 하늘이 보장한 사방이 막혀 있는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지역이 관중지역이다 이거죠. 이 관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관문의 안쪽 땅이라는 말이죠. 관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관내의 지방이다. 바로 분지형 평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관중 평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는 게 낫겠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구글 지도를 통해 구글 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가까이 볼까요? 중국의 모습인데 네, 좀 더 가까이 다가 볼까요? 이 중국의 중심 지역 황하유역에 지금 여러분들은 섬서성이 지금 이 그림의 지도의 중심부에 섬서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김병준 교수님 강의 때 아마 이 섬서지방 많이 봤겠죠?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치 한반도의 모습과도 같이 이렇게 낄다랗게 조성되어 있는 섬서성. 근데 지도상에 보면 그 섬서성의 딱 허리 지역, 중앙부에 색상이 다르죠? 바로 산지로 막혀 있는 곳, 북으로 남으로 산지로 막혀 있고 그 중심부에
바로 넓게 옆으로 조성되어 있는 타원형의 땅이 보입니다. 이 땅 주변으로 동쪽으로 함곡관, 남쪽으로 무관, 저 서북쪽으로 소관, 서남쪽으로 대산관이라고 하는 4개 관문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 5개 관문도 있습니다. 5개 관문, 5관도 만들어지지만 이 4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안쪽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거기 중심부에 장안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장안이 자리 잡은 그 넓은 타원형에 되어 있는 이 땅, 네, 여기가 바로 관중평야라고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볼까요? 네, 바로 4개의 관문이 있고 거기에 장안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관중평야라는 거죠. 고대로부터 이 관중평야를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 안에 운거하면서 아주 비옥하고 경작을 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나고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외부의 침략을 거뜬히 막을 수 있는 이 관문만 잘 지키게 되면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지역이 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수많은 제세력들은 이 관중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여기를 차지한 자는 이미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바로 천하를 경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라시아 문명의 중심이 될 만한 입지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주나라 때의 호경이 있는 주나라의 수도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진나라 때의 함양궁터가 있고 거기서 또 조금 올라가면 짙은 노란색 바로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수도를 도읍하면서 이때 명칭을 장안이라는 이름을 처음 쓰게 되죠. 저는 이 장안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정말 어떤 도시의 이름보다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장구하게 평안하라.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였죠? 바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평안. 이게 바로 장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 장안은 역대 왕조의 수도를 하면서 사실 고대 중세까지 거의 약 1000년이 넘는 동안 바로 유라시아 문명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후에 근세 송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관중평야 바깥쪽 화북 지역이긴 합니다만 개봉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서 장안의 역사는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죠. 밑에 보라색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당나라 때 장안이죠. 이렇게 중국의 황하의 지류인 위수를 경계로 해서 바로 역대 왕조의 수도들이 누적적으로 분포했던 지역. 중국의 역대 수도는 딱 2가지만 알면 거의 됩니다. 바로 이 관중평야에 있는 장안. 그러다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같은 황하의 지류이지 황하의 유역이지만 조금 동쪽으로 함국관을 넘어서 나가서 바깥에 바로 수도를 정할 때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황하의 지류인 낙하 주변에 바로 루오허의 주변에 있는 바로 낙양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중국의 역대 수도는 장안 아니면 낙양, 낙양 아니면 자간으로 두 수도를 교차했던 것이 고대 중세의 두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때 때는 이 장안을 장화 낙양을 2번 옮기니까 서주 때도 동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서주 동주라는 표현도 쓰고 또 뭐라 그러죠? 수도를 옮기면 서한 동안이라고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를 바꾸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니까 그래서 이 두 수도를 서경 동경이라고도 합니다. 한나라 때는 장안을 서경이라 그러고 낙양을 동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동경, 우리 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바로 이 표현은 나중에 일본에서도 동경, 도쿄라고도 하고 베트남 사람들도 잘 쓰죠. 베트남 말로 동경은 뭐죠? 통킹이라고 그러죠. 통킹, 도쿄, 통킹, 동경, 뭐 다 똥징, 다 발음은 다르지만 바로 장안과 낙양에 대한 그 동서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송대 이후에 완전히 관중평야를 벗어나서 하남성의 동쪽 개봉, 카이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관중 땅이나
장안 낙양으로 수도를 정하는 경우는 이제 통일된 왕조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수도가 장안 낙양에서 끝나고 개봉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 시대의 종언, 흔히 중국 역사학에서는 중세 시대가 마감하고 근세 시대로 넘어간다. 심지어 그 이후에 수도는 아예 어디로 가죠? 심지어 북경으로, 이제 금나라 이후로는 요금원청, 소위 말하는 정복왕조 이후로는 중국의 역대 수도가 북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건 완전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단순히 시대 전환만이 아니라 시대 전환에 따라 뭐가 바뀌는 거죠? 바로 수도가, 문명의 중심인 제국의 수도가 전환됨으로써 문명이 전환되는 것을 그대로 바로 도시의 전환이 또는 수도의 전환이 문명의 전환과도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남경도 있지 않습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조 왕조의 남경이 있고 명나라가 남경에 발원해서 창업을 해서 명나라가 처음엔 남경이죠. 그러나 바로 영락제가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영락제 자신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연경, 북경 지역이니까 영락제가 다시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게 되면서 다시 요금 원청만이 아니라 명나라까지도 이후에 중국의 수도는 거의 북경으로 고정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그 위도, 경도와 그에 따라서 또 문명의 변환도 봤습니다만은 어떤 점에서 장안은 고대 중세 때까지의 문명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장안의 새로운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것이 이제 주나라 왕조의 고대 국가의 수도 바로 이제 호경이었던 것이죠. 이제 천자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주나라 때 중기후에 가게 되면 주나라 왕이 이제 왕이라는 호칭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는 천자의 개념을 쓰게 되면서 이 호경은 천자의 도시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념상으로는 하늘 아래 모든 땅과 백성들을 직접 통치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지는 못하고 주왕은 제후들에게 땅을 분봉했던 그런 봉건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의 수도였던 이 장안의 이 호경, 이때 장안이 아니라 호경이었습니다만은 기원전 770년경에 이제 동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를 나급으로 낙양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중국 역사는 서주 시대가 마감을 하고 서주에서 동주 시대로 넘어간다.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 후대 역사학자들은 동주 시대라는 표현도 쓰지만 기원전 770년 이후를 춘추 시대 혹은 더 넘어가 춘추 시대에서 또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소위 춘추 전국 시대의 전환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왕실의 권위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의 천도는 주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의 장기 혼란 시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춘추 전국 시대의 역사를 마감하고 기원전 221년 바로 이 관중평야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바로 서쪽 변방에 있었던 진나라가 이 젊은 야망 어린 왕에 의해서 천하가 일통되게 됩니다. 천하가 일통되면서 이 수도가 이미 전국시대 때 함양이라고 하는 수도가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이 함양이 단순한 전국시대의 수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통합된 전 동아시아 최초의 제국인 진제국의 수도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장안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국시대 때 여러 나라들을 이 젊은 왕이 마치 누에고치가 뽕잎을 먹듯 10년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뭐 정복했다라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강의안과 자료집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기원전 221년은 중국 역사상의 새로운 전환, 즉 황제 지배 체제의 등장이자 일통된 제국의 시대가 이후 중국 역사의 2000여 년간 지속되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제국의 수도는 바로 관중평야에 근거를 두었던 이 진나라가 자신들의 근거지인 관중 땅에
바로 그 함양에다가 역시 제국의 수도를 정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제국의 수도는 천자의 도시에서 제국의 수도로 새로운 전환을 맞고 그야말로 역사상의 터닝포인트로 더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국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황제가 지배하는 광대한 영토이고 이것을 황제가 중앙에서 물적, 인적 자원을 직접 장악하고 그렇게 장악할 수 있는 통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양은 모든 천하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의 수도로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국의 수도 함양으로 모든 물동량과 인구와 그다음에 전 지역의 조세와 그다음에 문서가 통합되고 유통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진 제국의 모든 길은 바로 함양으로 통하게 되고 함양으로 거미줄과 같은 도로망과 치도가 열리게 되면서 이 치도, 오늘날 진 제국의 여러 첫 제국의 업적과 성과들이 있습니다. 뭐 도량형의 통일, 문자의 통일이라든가 뭐 사상의 통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위성 고고학을 통해서 항공 촬영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진시황제 때 그럼 어떻게 중앙에서 일일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법치를 통해서 통치하는가? 법치를 통해서 통치하고 가능합니다만은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바로 물리적으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도로망이 뚫려 있고 또 우편 제도가 있고 문서 행정 제도가 가능했다는 것을 20세기 이후에 많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진 제국 영내에 수없이 많이 닦여 있었던 치도이고 치도라는 말은 최소한의 수레가 마력을 이용해서 수레가 굴러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페이브먼트가 되어 있는 그런 길들을 단순한 길이 아니라 수레가 원활하게 이동하고 물자가 유통될 수 있는 길들 이것을 치도라고 하는데 진제국의 치도가 그 치도의 실체들이 최근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 중국의 호북성에서 호북성 운몽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시대 말기에 도로건설 현장에서 전국시대 말기에 무덤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전국시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어떤 평범한 성인 남자의 유골이 그 관 안에 있었고 주목할 것은 그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장품들이 많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의 관 안에 수없이 많은 바로 죽간이 그 안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1100매가량 매장되어 있는 죽간들은 바로 이 진 제국의 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그가 읽고 활용했었던 중요한 책들이죠. 일종의 문서들을 거기에 보관한 겁니다. 거기에는 뭐 점치는 일서도 있고 한 개인의 짤막한 이력을 담아 있는 역보도 발견돼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뭘 하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시대 후반 중국 장강유역의 전국시대 후반 초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기원전 223년경 저 서쪽 변경에 있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정복당해서. 그러더니 이 나라가 기원전 221년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통합된 제국에서 바로 저 남쪽 남군이라고 하는 그 광역행정단이죠. 군 단위에서 하급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그 관리의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문서들을 저승에서도 묻어서 가져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뭐 했는지를 짐작하기에는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진의
법률 율령입니다. 이거 혹시 뭐 김병준 선생 강의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바로 유명한 진율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발견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시황제 때의 그런 법률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제국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상당히 소상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진의 엄중한 성문법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진의 실체인 거죠. 우리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오늘날 이 제국의 면모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제국이 엄정한 법률을 통해 통치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와서 2002년경 이후에 중국의 저 더 남쪽, 바로 진 제국의 남쪽 더 변경 지역에서 호남 지역의 리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장강의 지류인 유수 강변에 오래된, 얼마나 오래됐는지 거기서 운물이 발견됐습니다. 그 운물에 지하 10m가 넘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진흙으로 꽉 차 있었는데 1호라고 명명된 그 운물 안에서 지하에 진흙 토층을 퍼 올렸는데 거기서 38,000매 정도의 목간과 죽간들이 발견됐습니다. 한 번 퍼 올렸는데 38,000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은 파면 그냥 막 나와요, 유물이. 38,000매 당시의 목간들. 이것이 리아에서 발견돼서 리아 진간이라고 명명됐던 21세기 중국 고고학의 서막을 알리게 됐던. 그리고 이 진간들을 분석해 보니 바로 역시 진시황제 때 제도 함양에서, 즉 장안에서 각 전국의 하급단위 군, 현, 향, 리까지 위에서 황제부터 말단 관리까지 일사불란하게 문서를 보내고 또 밑에서 아래로 상주했던, 하달과 상주를 반복했던 문서가 수발됐던 내용인데 대부분 내용들이 행정문서 중심이었습니다. 이거 학계자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고 결국 제국은 분명한 문서의 근거에서 행정체계를 갖추고 운영이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뭐 학생들에게 문서 행정은 제국의 혈관과도 같은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곤 했는데 현재 이 리아 진간, 진시황제 때 이후에 진제국에 짤막했던 이 제국이지만 그 문서들은 학계에 보고가 되고 현재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업 때 중국 고대사 수업이나 이런 수업을 듣게 되면 이 리아 진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아마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리아 진간은 현재 허남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일전에 2008년경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김병준 교수님의 소개로 저희 몇몇 연구자들이 허남성 문물고고연구소에서 이 리아 진간의 복원 과정을 직접 가서 참관하고 지금 보시면 제 손에 들려있는 손에 들려있는 리아 진간을 보면 사이즈나 그걸 좀 알 수가 있죠. 완전히 아크릴로 산소를 차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2200년 전 진제국의 행정문서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 왼쪽 리아 진간에 잘 보시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이 2200여 년 전에 진나라의 이 진간은 무슨 용도였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가까이 접근해서 보시면 학생들이 막 답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뭔가 숫자가 막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혹시 인구조사한 호구조사 자료입니까? 혹은 세금을 막 걷어서 세금 장부를 한 겁니까? 네,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이 보시는 위에는 우측 상단이 조금 파손되어 있는데 그 우측 상단부터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 9, 63, 6, 9, 54,
5, 9, 45, 4, 9, 36.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우측 끝으로 가서 3, 9, 27, 2, 9, 18. 네, 이 목간은 2200년 전에 99, 81부터 1부터 1, 1, 1까지의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구구단표였습니다. 이 발견 당시에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한 산술표, 즉 구구단표라고 학계에서 인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청와대학교 간 전국시대 주간에 목간 이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구구단이 아니라 19 곱하기 19의 산술표도 발견이 돼서 그랬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그 행정문서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지방의 말단 관리에게 가장 중요한 직능과 역할은 정확한 문서 처리와 그리고 기본적인 산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조사, 조세를 걷고 호구조사를 하고 상부에게 통계 자료를 보고해야 되고 이런 걸 할 때 산술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확한 문서 행정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 향이나 리 단위에서의 현향리에서 지방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문서 능력과 산술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구구단표는 그가 평소에 계산할 때 참고하거나 혹은 본인이 암기용으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제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국의 하나의 거대한 도시, 하나의 읍이 확장된 것이 도시고 도시가 확장된 것이 제국이라면 그 제국의 변경 지역에 장성을 쌓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럽다. 진제국의 이 장성 무려 6,500km가 넘는다 그러죠. 역대 왕조도 이 장성을 수축하게 되면서 역대 왕조마다 쌓았던 장성을 모두 모으면 길이가 5만 km가 넘는다라 그래요. 5만 km면 뭐 지구 거의 뭐 한 바퀴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끊임없이 중국의 역사는 장성의 수축의 역사였다. 그 성을 쌓고 제국에도 쌓고 조그만 읍에도 쌓았던 그들의 축성의 이 아이콘, 그 중에 가장 거대한 광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 건축 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성곽도시 읍에서 출발해서 제국의 변경까지 쌓았던 이 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국의 바로 함양 그리고 이 장안의 변경 지역에서는 그 첫 번째 제국을 이루었던 바로 첫 번째 황제의 유산도 바로 그 장안의 외곽, 즉 서안의 외곽에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진시 황제의 병마용도 바로 그 서안, 즉 장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너무나도 유명하고 지금까지 74년이니까 현재 이제 40여 년 동안 그렇죠? 40여 년이 넘었나요? 이제 곧 반세기 가까이 동안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로마의 중소도시였던 폼페이 유적처럼 아마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대로 보고되고 그 자체가 박물관으로 개장하고 있는 바로 진제국의 황제의 위용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병마용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막강한 군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강력한 군사력이었고 그 군사력의 실체 보병 군단의 모습을 우리는 1호경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편호제민의 평민 보병으로 충원된 대규모의 수십만의 진의 보병들은 군공작제를 세우기 위해서 즉 군공을 세우면 작을 국가에서 보장하니까 용맹하게 나가서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병마용경 1호경에서 사진을 찍다가 제가 좀 잠시 착시현상하고 깜짝 놀랐던 우측 하단에 있는 병마용경의 사진에서 놀랐던 이유는 좀 확대해 볼까요? 예, 가끔 여기서 행위예술가들이 분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들어간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병마용경 맞습니다. 그런데 눈동자가 또릿하게 바로 흰색 안료의 채색이 그대로 남아있고 검은색 눈동자도 남아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8천여 명의 병사들은 원래 원형에는 2200년 전 진시황제의 무덤에는 모두 직급과
계급에 따라 총 천연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건 아주 놀라운 사실적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1호, 2호경, 3호경에서 발견된 수많은 병마용경들은 모두 직급과 직능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다 그랬는데 그에 따라 그들의 갑옷과 복장과 형태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가장 생생하게 채색이 남아있는 2호경의 이 앉아서 자세의 병마용경, 독일 복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채색이 거의 지금 완벽하게 거의 복원이 됐죠. 복원한 모습의 원래 이 궁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다 원형이 그렇다는 거죠. 네, 이것은 1호경에 있는 장군용이죠. 키가 2m 가까이 되고 보무당당한 위풍당당한 관복을 모두 갖추고 있고 손에는 장수용 검을 아마 장착했을 텐데 그 장군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인 1조의 일종의 기갑부대에 해당되는 수레를 몰는 바로 전거, 즉 전쟁용 수레를 모는 3인 1조의 그 형태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가운데 병사가 수레를 몰고 좌우로는 궁사와 그다음에 창을 들고 있는 병사가 병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레를 모는 병사의 경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레를 모는 게 중요하니까 손등, 손바닥까지 갑옷으로 보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20세기, 21세기 이후에는 문관용들, 그 진시 황릉 주변에 아마도 엄정한 행정과 법률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그러한 진의 관리들, 문관용들의 모습들 또는 서커스하는 잡극을 하는 그런 천민들이나 광대들 그리고 악관으로 추정되는 그런 악사들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0여 년의 시간을 지나 만나는 진의 병사들의 생생한 그 얼굴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서한을 대표하고 그 장안의 첫 번째 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제 장안에 가면, 즉 서한에 가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유물들을 보시게 되죠. 복장과 복식들도 다양하고, 네, 이러한 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진 제국은 시황제가 죽은 이후에 급격히 몰락하고 지난 시간 김병준 선생님께 들었겠지만 진안 교체기를 통해서 항우와 유방의 두 영웅의 쟁패를 거쳐서 결국 유방이 승리하게 됐는데 사실 유방과 항우의 이 쟁패에 중요한 관건이 되었던 것도 바로 항우는 먼저 사실은 먼저라기보다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하고 항우가 함양을 들어가 진을 멸망하고 파괴했는데 항우는 자신의 고향인 바로 남쪽 장강유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관중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그대로 분봉시키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방은 한중 땅에 머물며 한중 왕으로 즉위하고 관중을 그대로 주시하면서 결국 관중 땅을 입성하면서 차지하게 되는 사람은 유방이 되는 것이죠. 이 항우와 유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상의 라이벌이고 우리가 수많은 초한지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에 최후의 승자는 유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마천 4기 항우봉기에서 그 역발산 기계세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항우가 뜻밖에도 역사상에서는 패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항우를 중국 역사상의 영웅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결국 항우는 관중지역과 장안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유방에게 패배하고 바로 유방이 이 관중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워낙 드라마틱해서 여러분들이 뭐 패왕별이의 이야기라든가 그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 너무나도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관중과 장안을 둘러싼 천하의 영웅의 쟁패,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이 재현되고 여러분들 경극에서도 볼 수 있죠. 또 이 둘의 싸움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항우와 유방의 싸움. 장기판에서 지금도 여전히 두 영웅은 끊임없는 전쟁을 현재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유방은 한나라의 황제에 즉위한 다음에 이 관중의 함양궁 주변에 새로운
황궁을 짓게 되면서 이 명칭을 여기서 이제 짓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한 바로 장안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장안은 당대까지 역대 왕조의 수도를 계속하게 되면서 바로 고대 중세의 문명의 축이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앞서 강조한 듯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장안이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 유라시아 문명에 있어서 아마 저희 강의의 또 후반부에 동서문명 교류라든가 실크로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으로 짐작됩니다. 호탄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흔히 실크로드의 기점, 출발점이자 또 실크로드의 마지막 도착점, 다시 말해 실크로드의 출발과 마지막 도착점의 그 시종을 모두 하게 되는 일종의 터미널의 역할이기도 하는 그러한 도시를 우리는 장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장안, 왜 그러면 장안이 동서문명 교류의 기착점이었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중간중간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도 실크로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개 교역입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지리학자인 리텐호펜이 20세기 전반부에 이 지역의 지리학적 보고를 하게 되면서 그는 이 교역로에 아주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흡입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고대 중세 때 중국의 상품들, 중국의 물자가 매우 중요했고, 그 물자 가운데 중국산 비단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서 이것을 독일어로 자이덴슈트라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이덴슈트라세는 영어로 표현하면 자이덴, 이제 실크라는 말이고, 슈트라세, 스트릿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비단의 길이다. 이렇게 상당히 매력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거를 실크로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가보게 되면 어디 길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from oasis to oasis가 되는 바로 점과 점으로 이어지는 그냥 교역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 교역 루트를 수천 년 동안 익명의 대상들과 캐러반들이 이동하며 물자를 중국에 교역을 했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중국의 물자였죠. 바로 그 중요한 중국 물자의 종착점이자 기착점, 그것이 바로 중국의 장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시대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동하는 지역이 어디냐, 거기가 그 문명의 센터인 거죠. 명실공히 중세, 고대 중세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교류하고 사절단이 오고 유학생이 오는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다드,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같은 걸 열거할 수 있는데, 바로 고대 중세 단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는 바로 세계제국 당의 국제도시 바로 장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장안이 당시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의 가장 중요한 센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전 세계 많은 유학생들이 가는 나라가 어딜까요? 수많은 유학생이 어느 나라를 유학을 하러 갈까요? 수많은 외교사절단들이, 외교관들이 어디를 많이 갈까요? 단연 미국입니다. 왜 미국을 가는 거죠? 미국이 20세기 이후에 세계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또 세계의 석학들이 미국에 가서 연구하고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가 문명의 이제 축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장안은 고대 중세 문명의 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세 시대는 소위 말해서 종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중앙아시아와 아랍 지역에서는 바로 이슬람 종교가 등장하게 되죠. 알라를 믿는, 그들의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는, 알라라는 신이 뭐 어떻게 보면 야훼와 동일한 신인데, 아랍인들은 뭐 알라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뭐 여호와라고 했다라는 그 신을 믿는 거죠. 그 중개자로서의 무함마드라는 예언자를 믿게 되면서 헤지라력으로 622년경에 이슬람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이미 서기 기원역에 600여 년 전에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크리스토가 등장해서 순교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 기독교의 전통은 로마 제국으로 흡수가 되고 바로 로마는 교황의 권위를 빌면서 교황의 교권과 로마의 황제권이 공존했던 것이 서구 문명이었는데 다시 말해 그때 로마나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의 종교의 중심이고 메카나 바그다드는 이슬람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대 그 중세의 또 하나의 고등 종교의 축이 있다면 어디일까? 바로 불교가 번영을 누리는 바로 이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인도에서 발원했으나 사실은 인도에서는 힌두교로 대체가 되고 이 불교가 꽃을 피우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불교의 중심 도시 바로 중세 불교 문화권의 중심은 역시 단연 장안과 낙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중세 불교의 중심축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법명으로 현장이라는 사람이고 당태종 때 바로 인도로 구법여행을 다녀와서 그리고 그 자신의 구법여행의 결과를 나중에 대당서학교라는 기록으로 남기고 수많은 이들에게 동서교육의 영감과 그런 희망을 주고 영감을 주었고 그리고 결국 한자로 충실하게 번역된 중국적 불교 수용에 기여했던 것도 바로 당시 당나라 장안에 그가 돌아와 장안에 불법을 피고 그 불경 번역된 불경들을 모아서 자은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죽을 때까지 불법을 피게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장안 즉 현재 서안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자은사가 있고 그 자은사에 대안탑과 서안탑 흔히 동서교역 내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장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저 멀리 장안의 당시 랜드마크였던 대안탑을 멀리 보게 되면서 장안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장안에 수많은 외국인들, 이국 또 흔히 오랑캐라고 범칭하는 호인들이 오게 되고 그 수많은 물자가 집적돼서 모이게 되는 장안 내의 동시와 서시 정말로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그 동시서시에서 수많은 외국의 상인들이 모이고 교육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슬람교의 사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그리고 불교 수많은 인종과 민족과 이교도들이 모두 장안에서 그들의 문화가 공존했던 다민족 다문화의 도시 그것이 바로 세계제국 당의 장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 장안은 바로 동아시아가 구현하고자 희망했던 오랜 공간적 구획 어떻게 말하면 동아시아적인 이상적 세계 이걸 이제 카스모롤로지라고 한다면 동아시아적인 카스몰로지가 실제 가장 이상적으로 완벽히 구현됐던 도시 카스모그라피가 바로 장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반듯하다라는 오랜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런 정방형의 격자형의 완벽한 도시가 드디어 한나라의 장안을 거쳐 당대 장안에 오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정방형의 격자형의 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그림들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리테노펜의 자이덴슈트라스의 이야기는 좀 전에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순례자와 사절단 그리고 대상들이 찾았던 그 장안 그 중에서도 마지막 그들은 장안에 머물면서 중국의 비단과 물자, 향신료들을 여기다 팔고 또 중국 물자를 얻어서 가고 나중에는 이제 바닷길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영원한 그들의 매력을 갖는 장안을 찾아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 장안의 중세 불교의 중요 도시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 그리고 불교라고 할 수 있고 그 현장 법사의 여행기 그것은 그대로 실크로드의 교육로를 따라서 가게 되고 그는 실크로드를 넘어서 이제 인도 내부에 들어가게 되고 불교를 배우고 그 자신이 인도에서 고승의 승려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국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불교의 꽃을 피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바로 장안에 있는 즉 서안에 있는 바로 자은사에 우뚝 솟아 있는 대안탑의 모습입니다. 그 대안탑 아래 보면 이제 현장 법사의 그 동상이 있는데
대한탑 지금 가도 뭐 여전히 서안에서 우뚝 솟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항공 촬영한 모습의 장안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안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서안 즉 장안의 모습이 상당히 반듯반듯하게 정확하게 동서남북의 도로들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0세기 이후에 새로운 근대 도시의 도로라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구글 어스에 보이는 이 항공 촬영한 모습의 반듯반듯한 이 구획들은 고대부터 이 도시들과 길이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는 저것은 명나라 때 장안성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선호되어 있는 명나라 때 장안성의 그 성과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구획되어 있고 그것을 좀 더 제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이 명대 장안성에 당대 장안성은 무려 6배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 장안성 안에만 1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는 거죠. 대략 이것을 우리가 추산하면 명대 장안성은 6배 규모의 정방형의 성곽 규모가 거대하게 조성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그런 거대한 정방형의 격자형의 도시가 바로 당대 장안이었다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끊임없는 도시들이 이상형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격자형의 정방형을 그들의 이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는 원형 도시를 이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바그다드 성의 흔적들은 고고학적으로 원형의 모습을 지금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경우는 이 반도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어떤 인공적인 구조의 땅의 지형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대로 그걸 따라서 부채꼴 모양이었다라 그래서 선형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보여주면 원형 도시의 바그다드, 부채꼴 모양의 선형 도시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들의 경우 정방형의 도시들을 많이 추구하죠. 대표적으로 고대 로마의 많은 위성 도시들은 격자형의 이거를 대표적으로 팀가드의 도시 형태가 남아 있는데 오늘날 모로코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이런 데 고대 로마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 보여주는 이 도시들에 보면 전형적인 격자형의 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항공 촬영한 모습만 보고 꼭 당대 장안인 줄 알았어요. 바로 당대 장안이 있다면 바로 이런 형태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계통에서도 또 불교에서도 수미산은 정방형의 저런 또 아주 네모 반듯반듯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상의 공간일 수 있죠. 그런데 또 신들의 공간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이거는 인간의 궁성이 아니라 신들의 성소의 공간이지만 정방형의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공간 가운데 가장 완벽한 정방형이자 격자형의 그런 카스모그라피를 구현했던 것이 당대 장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당대 장안을 당시대의 고고학자나 문헌학자들에 의해서 복원한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모든 도시가 동서남북으로 반듯한 도로가 뚫리게 되고 그 장안성의 중심부의 좌우로 서시와 동시가 구획되어 있고 동쪽에서 온 사신들과 교역자들이 또 서쪽에서 온 사신들이나 교역자들, 유학생들이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국적인 국제성을 경험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동양중세사라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기말 문제를 학기 초에 줘요. 무슨 문제를 내냐? 이것도 미리 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8세기 중엽 당대 장안에서의 하루의 일기를 간략하게 쓰는 것을 과제로 냅니다. 뭐 그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그림에서 보는 서역에서 온 소고드 상인일 수도 있고, 신라에서 온 구법 승려일 수도 있고, 일본에서 온 승려일 수도 있고, 사신일 수도 있고, 당나라의 관리여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저 중앙아시아에서 온 춤을 추는 호희, 즉 이국적인 춤을 추는 호의의 한 사람으로서 일기를 쓴 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한번 타임머신이 있다면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세계가 7세기, 8세기 때 당나라의 장안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떨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 일부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당나라 장안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당나라 때 유물인데 바로 그 유명한 당삼채의 그 명기들입니다. 일종의 이제 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의 안료를 주요 이용해서 굽게 되는데 그러면 저렇게 세 가지 안료의 색채를 중심으로 한 당나라의 삼채가 만들어지는데 그 당삼채의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는 이국적인 서역의 상인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소고드 상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강좌 중에도 이번에 소고드가 주제인 경우도 있었죠. 지금 심지어 좌측 하단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온 듯한 그런 흑인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노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측에 가장 보이는 저 낙타에 올라타 있는 5명의 악단의 모습. 중국 국가박물관에 정말 국보급으로 보관하고 있는 1957년경인가 바로 장안에서 서안 외곽에서 발견됐던 당대 당삼채를 대표하는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유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수많은 유물들을 통해 그리고 뚜낭의 벽화를 통해 지금 뚜낭 고분 벽화에 바로 호이들이 호선무라고 하는 그런 격렬한 댄스를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뚜낭 벽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대 미녀들이라고 하는 그 당삼채 여성들의 모습이죠. 뭐 오늘날의 미인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풍만하고 복스럽고 여러분들 지금 우측에 있는 당나라 미녀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민족 왕조가 등장하기 이전에 전통적 한족의 그 복장을 볼 수 있는데 저 여성의 한복 어떠세요? 한복이라고 제가 했는데 우리나라의 한복을 좀 상당히 연상이 되죠. 그러나 저런 중국적 귀족의 여성의 저 복장은 나중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같은 수많은 이민족이 들어오면서 저런 전형적 복장들은 완전히 변형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복식의 오리진 같은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 당나라 미녀 당삼채가 입고 있는 모습이고 그때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이에요. 그 닭머리 벼슬 같은 머리가 당시 미녀들의 헤어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고드 상인들의 이국적이고 아주 이국적인 그 얼굴의 관상학적인 윤곽들, 그 악단들의 모습. 정말 당삼채는 그 당대 장안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제 강의를 어느 정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당대 수도였던 장안은 곧 중세 번영의 정점이자 그 성당 시대의 번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장안이고 그리고 그 당태종의 전성기를 지나 당현종 때 당의 부흥을 꿈꾸던 그 뛰어난 군주였었죠. 그 당현종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절세민이었던 양귀비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는 서안에 즉 장안에 가면 그 양귀비의 흔적들도 볼 수가 있는데 성당의 발전과 귀족제의 그 번영, 그 당현종의 중흥과 절세미인 양귀비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당 장안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가 살았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 양귀비와 관련된 많은 영화나 드라마 보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보는 이 모습은 전형적인 현대의 서구적인 미인상 같아요. 양귀비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오늘날 장안에 가면 즉 서안에 가면 양귀비가 논일었던 그 화청지라는 곳의 유적을 잘 복원해 놨어요. 그리고 양귀비가 목욕했다라는 그 목욕탕도 잘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젖을 이용해서 그 양귀비는 목욕했다 그러는데 최근에 가보게 되면 이 화청지에 양귀비의 조각상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어요. 최근에 뭐 이탈리아도 이탈리아의 순국 그 유명한 여인의 모습을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보기 민망하게 만들었다는데 저는 양귀비의 모습을 정말 품격 있게 기대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양귀비를 물론 양귀비는 고사에 의하면 7격의 비단을 입었으나 너무나도 비단의 섬세한 비단 옷으로 양귀비의 그 안에 몸의 모습이 비칠 정도였다. 근데 그렇게 묘사됐다고 하지만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아주 품이 있는 어떤 양귀비의
동양적 미인상의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이 모습 보니까 아까 우리 당삼채 봤던 그런 당대 미인상은 이런 모습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종과 양귀비, 결국 이 이야기는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을 제거하기 위한 권력투쟁 과정에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은 당나라는 급격히 쇠퇴하면서 성당의 시대는 지나가고 당의 번영은 이제 쇠퇴하며 그와 더불어 장안의 영광도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 번영의 정점과 함께 찾아온 쇠락, 바로 그 안사의 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중세 제국의 수도였던 장안의 최후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그것은 세계사적 전개에서 근세 이후에 육로를 통한 동서교역의 이제 쇠퇴와 더불어 이제 우리는 몽골 제국의 정점 이후에 바닷길이 새로운 동서교역로의 수단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장안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당의 쇠락과 장안의 퇴락함을 바로 당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통해서 탄식했었던 당대의 시인이자 문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백나천이라고 불리는 백거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낙양의 외곽에 가시면 이 백거이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백거이가 남긴 그 후당 시대에 번영했던 성당 시대를 동경하며 양귀비와 당 현종의 그 애틋한 사랑을 긴 시로 남겼는데 그것이 장한가라는 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애정시인 것 같지만 그 시구를 우리는 음미하고 낭송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당제국과 더불어 장안의 조락, 쇠퇴하는 장안의 그 모습, 마치 먼지 속에 희미하게 져가는 그 장안의 모습이 이 장안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마지막은 백거이의 장안가의 식구 일부를 조금 읽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의 노란색 부분을 보면 되겠죠. 이 두 당현종과 양귀비가 이 시에서 보면 7월 7석이 되면 오작교를 넘어 두 사람이 그때 1년에 한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월 7석이 된 거죠. 한번 볼까요? 천자 깃발은 빛을 잃고 햇빛도 희미해져 가네. 머리 돌려 저 아래 인간 세상 보아도 그 오작교에서 저 인간 세상 보는 거예요. 장안은 보이지 않고 짙은 안개와 먼지뿐이네. 안개가 아스라이 장안이 보인다는 거죠. 천지 영원하다 해도 천장지구,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천지 영원하다 해도 천장지구, 이거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부분이죠. 천지 영원하다 해도 다할 때가 있겠지만 이 슬픈 사랑의 한 끊일 때가 없구나. 네, 이렇게 백거이는 장안가를 부르며 오늘 장안을 둘러싼 고중세의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던 장안을 둘러싼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